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나흘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연등 행렬이 열리고 있습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신도와 외국인 불자 등 5만여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서울 종로 일대 도로는 내일 새벽까지 통제될 예정입니다.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둘러싼 라인 사태가 한일 외교전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까지 나서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부당한 조치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28%,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6%로 오차 범인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한 전 위원장의 적합도가 48%로 2위 그룹을 압도했습니다. 범야권 6개 정당 지도부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최혜병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강력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범야권 세력 유지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하면서도 이탈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 수요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는 잠시 전부터 대규모 연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와중에도 5만 명 가까운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종로 일대 교통은 내일 새벽까지 통제됩니다. 이 소식은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여혜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종로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저녁 7시부터 이곳에서 연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형형색색의 연등 10만 개가 도심을 수놓았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참가자들이 직접 정성 들여 만든 연등들입니다. 5만 명의 참가자와 구경하는 시민 모두 궂은 날씨에도 화려한 연등 행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직접 등도 만들고 연등 행렬 준비하려고 애들 다 사명감 하나로 다 신청해가지고. 조계사를 향하고 있는 행렬은 밤 9시 반쯤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행렬이 끝나면 보신각 앞에서 강강술래와 대동놀이 등으로 구성된 행사가 밤 늦게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앞서 동국대학교에서는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의식과 연등 행렬에 앞서 흥을 돋우는 연희 무대도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안전하게 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흥인 지문에서 종각으로 이어지는 양방향 도로를 내일 새벽 3시까지 통제하고 주변 도로들 역시 진입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종로에서 MBN 뉴스 한여입니다. 네이버가 일본에서 키워온 메신저 업체 라인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카카오톡, 그러니까 일본판 카카오톡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업체의 네이버가 가진 지분은 절반인 50%. 그런데 일본 정부가 라인에게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네이버의 라인 지분을 내놓으라는 압박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까지 요구하게 된 근거는 지난해 있었던 정보 유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기미가 보이자 한일 정부도 나섰죠. 먼저 김종민 기자가 그동안 사건 경과와 네이버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해킹되면서 라인 이용자 5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이번 사태의 발단입니다. 그러자 일본 총무성은 올 들어 2차례 라인 야후를 상대로 행정지도에 나서면서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강제력은 없지만 라인 야후는 모기업인 네이버에 자본관계의 변경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일본 측은 경영권 관점에서 행정지도를 한 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고 네이버의 지분이 일본 기업에 넘어가는 거냐는 비판 여론에 우리 정부도 등 떠밀리듯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 기업에게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제 초점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지분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입니다.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일본의 굴복한 모양새가 될 수 있어 난감해졌습니다.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고 동남아로까지 뻗어있는 라인의 향후 사업성을 생각하면 지분 매각은 네이버에 부정적입니다.
일본이 진짜 정보보호가 문제가 됐다면 일본 라인은 일본 라인대로 고민을 하되 나머지를 분리하는 이런 어떤 대안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에 재발 방지책을 내라고 한 시일은 7월 1일. 그 전까지 진행될 지분 협상을 둘러싸고 양국 정치권과 정부 간 갈등도 커질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이 문제는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이 라인이라는 거는 일본에서 1등 메신저 플랫폼입니다. 글쎄요, 일본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성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국내 여론이 들끓고 있는 건데요. 한국에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에 보관했던 일본인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빌미가 된 건데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 기술적으로 그냥 풀면 되거든요. 예. 유출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대로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요. 꺼림직한 선례도 또 존재합니다. 예. 라인야후처럼 과거에 프랑스 자동차 회사 르노와 일본의 닛산이 합작한 닛산 르노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프랑스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강화하는 법이 통과가 되면서 르노의 영향력, 그러니까 지배력이 커지니까 예. 일본 당국이 카를로스 곤 당시 닛산 회장 비위 혐의를 제기했고요. 곤 회장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도망치듯이 출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엔 합작회사의 르노 지분은 15% 수준까지 낮아졌고요. 이번 사태가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그래서 그럴까요? 여기 보면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이토 히로부미 손자까지 나와 있는데 하필이면 이번에 라인야후의 행정 지도 처분을 내리고 지분 정리를 요구한 이 마스모토 다케야키 일본 총무상이 조선 식민 통치를 주도했던 이토 히로부미 전 조선 통감의 후손입니다. 예. 이번 사태가 반일 감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유기도 한데요. 여당도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비슷합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결국 일본 정부의 압박을 받아온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이제 축출에 나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 공통적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좀 미온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속사정이 좀 있습니다. 라인과 야후가 합작하게 된 배경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9년 당시에 라인은 일본에서 메신저로는 잘 나갔지만 이 페이 사업, 결제 사업에 진출했다가 수천억 적자를 보고 있었어요. 예. 그 돌파구를 찾는 차원에서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 야후를 운영하는 소프트뱅크와 합작을 한 겁니다. 합작 조건은 두 회사 지분을 50대 50, 정확히 절반씩 나눠 갖되 경영권은 사실상 소프트뱅크가 갖는 거였습니다. 예. 이미 이때 네이버는 라인의 경영권을 포기하고 지분을 챙긴 셈이죠. 이 난리가 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 팔아서 현금화할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네이버가 지분을 판다고 하면 제값을 받게 도와주는 게 정부의 일이다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도 네이버나 라인 내부 직원들을 좀 동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 어때요? 네, 맞습니다.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겠죠. 한국에도 라인 관련 직원들이 2,500명 가까이 있거든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당장 지분 관계가 모두 정리되면 실직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팽배합니다. 회사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만 전해 듣고 있다면서 사측의 소통 부족에 불만을 표현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라인플러스는 오는 14일 전 직원 대상 설명회를 열고 현재 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제 남은 거는 네이버의 선택인데 어떻게 될까요? 네, 이미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지분 매각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매각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셈인데요. 네이버 입장에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떠밀리듯 이루어진 셈이라서 매각으로 논란이 종결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은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일본 언론에서 나온 보도 내용인데요.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 강제노역과 학대 현장이었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두고서 우리 측의 입장이 절대 반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무엇인지 이혁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사도광산입니다.
일제강점기 1,500여 명의 조선인이 강제 동원돼 구리나 철, 아연 같은 일본의 전쟁 물자를 확보하던 가슴 아픈 곳입니다. 일본 정부는 에도 시대부터 금을 캐온 곳이라며 총리가 직접 나서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했습니다. 我が国にとって素晴らしい文化遺産だと確信をしておりますし、だからこそ丁寧な議論をこの早期に始めたいと考えています。 당시 우리 정부는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이라며 매우 개탄스러우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보수 성향의 일본 산케이 신문이 우리 정부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산케이는 한일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후 한국 태도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며 그 근거로 윤덕민 주일 한국 대사가 지난 4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등재 여부가 보통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만큼 일본이 심의를 앞두고 사전 로비와 여론전을 시작한 것이란 견해가 우세합니다.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록 여부는 오는 7월 인도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될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죠. 오늘 한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응답자 전체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28%,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6%, 나경원 당선인이 9%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한동훈 전 위원장이 48%, 이어 원희룡 전 장관, 나경원 당선인이 각각 13%, 11%를 기록했습니다. 실제 지지층 사이에선 한동훈 당대표 출마 촉구 서명 운동과 당원 가입 캠페인이 이어지며 한동훈 등판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년 넘는 교분을 강조하며 정치인 한동훈을 언급한 게 한 전 위원장의 복귀 명분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이런 가운데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내정된 신임 정책위의장은 오늘 서울 모처에서 만나 비대위 인선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황우여 위원장은 MBN과 통화에서 지역과 선수를 고려하고 여성을 특히 꼭 배려할 것이라며 더 중요한 분을 좀 모셔 7명에서 9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다음 주 첫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시점과 룰 개정 등에 대한 본격 논의를 시작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범야권 6개 정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나쁜 선동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명령이다! 특검법을 수용하라! 범야권 6개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윤 대통령을 향해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압박했습니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를 나쁜 정치라고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나쁜 정치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거라며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다음에는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된 최혜병 특검 촉구를 위한 전직 해병대원 행군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동참했습니다. 포항에 닿기 전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마음을 고쳐먹으시고 진실규명에 협력하셔야 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나쁜 선동정치, 주도권 유지도구로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선명성 경쟁에서 조국 혁신당의
밀리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 탄핵 같은 극단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에 붙여질 경우 이탈표는 걱정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부결 당론 채택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단일 대우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범야권은 오는 25일 대규모 공동집회를 예고하는 등 야권의 공조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여야 대치 국면은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이 눈에 띕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가장 특이한 점은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 지지층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방금 리포트 보셨죠? 당 지지층으로부터 1위, 전체 응답자로 놓고 봐도 근소한 차이로 2위를 달리는 건데요. 총선에서 참패를 했음에도 여전히 전당대회 대표 주자로 자리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 정 기자가 얘기한 대로 총선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지지율 어떻게 봐야 돼요? 우선 1차적으로는 당내에 이렇다 할 새로운 인물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총선 패배 이후로 낙선자 회의, 그리고 총선 백서 TF 등 자성의 움직임은 있지만 정작 당의 혼란과 패배를 수습할 마땅한 인물은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렇다 보니 기존 대안으로 삼았었던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자연스레 다시 눈길이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국민들의 정권 심판이라는 민심을 확인한 총선인 만큼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는 한동훈 책임론이 덜하다고도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당원들한테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 물론 한 전 위원장에게 꽤 고무적인 결과일 텐데 그렇다면 실제로 전대 한 전 위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취재를 종합해보면요. 일단 사실상 나오기 위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한 전 위원장은 아직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초 6월 말에서 7월 초로 예정했던 전당대회가 한 달 이상 연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시점과 세부적인 전당대회 룰 등을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지지가 계속된다면 한 전 위원장 결국엔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또 하나요.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는 유승민 전 의원이 1등을 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요? 아무래도 이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중도 확장성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 전 의원은 그간 정부 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취해왔던 보수 인사죠. 이러한 현상 또한 총선 민심 결과의 하나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태웅 기자였습니다. 뉴스 이어갑니다. 우리나라로 원정 성매매를 온 일본 여성들과 이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본 여성들은 관광을 하러 우리나라에 왔다고 허위 신고하면서 입국했는데요. 이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의 소녀라는 문구가 적힌 한 성매매업소의 광고입니다. 나체에 가까운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신체 치수 그리고 한국어 가능 여부가 적혀 있습니다. 모두 일본 여성들이라며 홍보를 한 건데 경찰은 그젯밤 10시쯤 서울 강남의 한 호텔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등에서 이 성매매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성매매 알선한 업주 1명과 직원 남성 3명, 그래서 알선자 총 4명에 대해서는 성매매 처벌법 위반 알선 혐의로 체포를 하였습니다. 함께 체포된 일본 여성 3명은 이달 초 입국했는데 당시 관광 목적이라고 허위 신고했습니다. 여성들은 성매매 비용으로 최고 155만 원을 받았는데 텔레그램을 비롯한 SNS 메신저를 통해 연락 오는 성매수자들에게만 은밀히 위치를 공유했습니다. 경찰은 업주와 알선자들이 최근 일본을 드나든 기록이 없는 것을 고려했을 때 현지에서 여성들을 따로 모집하는 중개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일본 여성들의 입국 경로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 모았습니다. 전북 군산의 한 주택에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집에 있던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청주에선 강풍에 쓰러진 가로수가 차량을 덮치기도 했는데요. 장진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택 안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립니다. 건물은 폭격을 맞은 듯 뼈대만 남았습니다. 전북 군산시 인피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3시 30분쯤. 불은 40분 만에 꺼졌지만 집 안에 있던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화재 현장 인근에서 숨어있다 붙잡힌 40대 여성이 일부러 불을 낸 것으로 보고 방화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남성과 연인 사이였는데 불이 나기 전까지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쭉 뻗은 도로를 달리던 차량, 갑자기 가로수가 달리던 도로 쪽으로 넘어지고 차량은 나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청주에는 시속 55km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 강풍이 나무까지 부러뜨린 겁니다. 바람이 막 지붕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불어요, 지금 현재도. 50대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쓰러진 나무 정리를 위해 1시간 정도 도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전복된 어선 위에 사람이 위태롭게 앉아 있습니다. 나홀로 조업에 나섰다 돌아오던 중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 전복된 겁니다. 다행히 근처에서 조업 중이던 배가 전복된 배 위에 있던 선장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추가 승선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어선을 예인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이틀 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의 피해자 50대 유튜버가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어차피 구속될 것이라면서 영장심사를 포기했고요.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은 계획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재판 참석을 위해 부산에 도착한 50대 남성. 법원으로 향하는 길을 유튜브로 생방송 중이었습니다. 긴장되네. 이 남성은 방송을 보고 쫓아온 50대 남성에게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유튜브 채널 운영자였는데 이들은 서로 비방하며 200건이 넘는 고소고발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유튜브에서의 갈등이 실제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피의자는 실시간 방송을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2시간 전 흉기 2개를 구입하고 도주 차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볼 때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단지 혼내주기 위해서 금만 주려고 했다. 그리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금만 주려는 그런 단계보다는 좀 넘어섰지 않나라고 우리는. 어차피 구속되는 상황이라며 영장 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한 50대 남성은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동네 놀이터가 참 귀해진 세상인데요. 있는 것마저도 어른들의 법정 싸움에 폐쇄된 곳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른 놀이터를 찾아서 2km를 걸어야만 했는데 그 배경에는 자투리 땅을 둔 어른들의 이득 다툼이 있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화창한 봄날이지만 놀이기구를 타고 노는 어린이는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이나 손을 타지 않은 모래놀이터엔 잡초가 잔뜩 웃자랐고 공원 입구엔 출입 금지 팻말이 붙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와 대한불교 조계종 봉원사가 자투리 땅을 두고 다툰 끝에 이 공원이 폐쇄된 지도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일단은 아이가 조금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곳이 없어졌다는 게 가장 불편하고 속상하고.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요. 이곳은 반경 2km 안에서 유일한 공공 놀이터입니다. 이곳이 폐쇄되면서 어린이들은 놀 곳을 찾아 먼 곳까지 가야 합니다. 이 공원은 지난 2007년 서대문구가 부지 일부를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로부터 무료로 빌려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태고종 봉원사로부터 땅 소유권을 넘겨받은 조계종 측이 서대문구를 상대로 공짜 사용은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이기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서대문구가 조계종 측에 사용료를 내지 못하겠다며 지난해 11월 공원을 폐쇄한 겁니다. 조계종 측이 공원 부지의 3분의 1쯤 되는 자투리 땅을 당장 사용할 계획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확정된 그 토지 면적이 아주 좁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부분은 없어요. 취재가 시작되자 서대문구와 조계종 봉원사 양측은 당분간 공원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도록 합의했다며 MBN에 밝혀왔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남극이나 북극에서 보이던 오로라가 북유럽 전역과 미국 중남부 지역에서도 관측됐습니다. 21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양 폭풍이 지구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태양 폭풍은 통신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나무 위 밤하늘이 붉거나 녹색이거나 보랏빛으로 번쩍이고 커튼을 친 듯 총천연색으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Oh my God. 북극이나 남극에서 볼 법한 오로라가 미국,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관측되자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오로라 발생은 태양에서 역대급 태양 폭풍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일 태양 흑점이 수차례 폭발해 발생한 자기 폭풍이 지구로 밀어닥쳤고 그 에너지로 북극과 남극에 있던 오로라가 확산한 겁니다. 태양 폭풍의 규모는 최대 G5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전자기기 영향이 우려됩니다. Storm will likely continue through the weekend. The Biden administration says it is closely tracking the possible impacts of the solar storm as it could disrupt communications, satellites, and power stations, electrical utilities in the U.S. 실제 1989년 캐나다 케벡에서는 태양 폭풍의 영향으로 수백만 명이 9시간 동안 정전 속에 있으면서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또 날씨 비 오기 때문에 그게 날씨가 맑고 해야지 되지만 이번 정도에서 우리나라에 오로라 관측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위치가 낮은 우리나라는 오로라 관측까지는 어렵지만 내비게이션이나 전자기기 장애 등 우려가 있어 과기부는 우주전파 재난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북한이 우리 수도권을 겨냥한 새로운 방사포를 부대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방사포를 두고서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대남 위협용이라기보다는 러시아에 수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240mm 방사포탄 시험 사격을 지켜봤습니다. 발사된 8발의 포탄이 전 목표를 명중시켰으며 조종 방사포탄들의 우월성과 파괴적인 위력이 집약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신형 240mm 방사포를 올해부터 2026년까지 조선인민군 부대들에 교체 장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병 전투력 강화에서 곧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40mm 방사포는 수도권을 겨냥한 무기체계로 서울 불바다 위협이 있을 때 거론됩니다.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성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예요.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전 북한이 북측 서해상으로 발사한 방사포 여러 발을 포착해 감시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막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한들 괴멸적 피해를 가져다 주는 거라고 보기도 힘들거든요. 또 원점 타격, 또 추가 공격을 못하게 발사들을 제압하는 능력에. 일각에서는 북한의 신형 방사포가 대남용 무기보다는 러시아 수출을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북한 정찰총국 해킹 조직이 우리 사법부 전산망에서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빼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해킹 기간이 최소 2년을 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간이 상당히 지속됐음에도 우리 법원이 이제야 알았다는 점은 더 큰 문제입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웹사이트입니다. 전국에서 진행되는 각종 판결에 대한 정보는 물론 개인회생이나 파산 관련 자료들이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 전산망에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외부 해킹 세력이 침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1014GB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법원 보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겁니다. 경찰이 구체적으로 확인한 유출 자료는 4.7GB 용량으로 파일 5,171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파일들은 개인회생 사건 관련 문서들로 대부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해킹 공격의 주체를 북한의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해킹에 사용된 악성 프로그램과 IP 주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기존 북한발 해킹 사건의 정보들과 일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유출 사실이 확인된 파일들을 법원 행정처에 알리는 한편 개인들도 온라인 계정별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지금 전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 낮 시간만 해도 남부지방은 나들이 하기에 무난했습니다. 비가 오기 전 오늘 있었던 각종 행사 모습들 카메라에 담아봤는데요. 강세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울창한 대나무 숲 사이로 갯잎에 사각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전국 대나무의 4분의 1이 자라는 전남 담양에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동화에 나오는 임금님 귀에 소원을 빌어보기도 하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일 잘 풀리게 해주세요. 숲을 걷는 중립욕을 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동창인데요. 1박 2일로 여기 놀러 왔는데 여기 중록원 오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네요. 춘향과 이도령이 사랑을 꽃피운 광활원도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춘향이처럼 그네도 뛰어보고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그때의 생활상을 체험해봅니다. 여자친구 좀 추억도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왔는데 돌아다녀 보니까 이쁜 이제 좀 힐링도 되는 것 같고 해서. 온 가족이 참가한 요리 대회. 앞치마를 두른 아이들이 음식 재료를 다듬고 아빠의 도움을 받아 후라이팬에 넣어 볶기도 합니다. 김이랑 밥으로 판자 주먹밥을 만들고 만든 음식이 뿌듯한 듯 자랑도 해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새로운 경험에 행사장은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상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하루가 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늘 밤에 그치겠고 내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문화계에선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전 발레와 현대 발레 이렇게 다르게 연출된 로미오와 줄리엣을 두고서 관객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김문영 기자가 전합니다. 발코니에서 절절한 사랑을 표현하는 두 남녀. 16세기 르네상스 시대를 구현한 웅장한 무대와 정통 의상이 관객을 압도합니다. 세밀한 심리를 표현하는 드라마 발레의 대가인 케네스 맥밀란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셰익스피어의 원작과 가장 가깝다는 평을 듣습니다. 음악이 곧 대본인 프로코피예프의 발레 음악을 창단 40주년을 맞이한 유니버설 발레단이 그대로 살려 8년 만에 무대 위로 올립니다. 아시아 최초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수석 무용수인 서희가 11년 만에 한국을 찾았고 무용계 최고 영예상인 부누아드 당스를 거머쥔 강미선 등 3명의 줄리엣이 환상적인 연기를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할 때 옛날에는 문장들을 생각을 했었다면 지금은 단어를 고르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간결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관객들한테 전달할 수 있다고. 조금 더 힘을 좀 더 뺀 자연스러운 연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도전을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조절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하얀 타일로 둘러싸인 비행 청소년 교화시설. 두 원수 가문 대신 기성세대에 저항하는 10대들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영화 빌리 엘리어트에서 파격적인 남성 백조를 등장시킨 인기 안무가 매튜 보니 몸을 굴려가면서 이어가는 무용 역사상 가장 긴 키스신을 등장시킵니다. 현대사회의 비극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우울증, 약물 트라우마도 다뤄집니다. 정통이냐 파격이냐, 발레 팬들이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중국 경제 수위를 높이는 미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보다 4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선을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재선을 할 시에 중국의 높은 관세를 예고한 상황인데요.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4배 올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대해 자동차 업체들이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관세와는 별도로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자동차에는 2.5% 세금도 부과됩니다. 오는 14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보완 조치 사항이 발표될 예정인데
핵심 광물과 태양광 전지, 배터리 등도 추가 관세 인상이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관세를 7.5%에서 25%로 올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If that investment confirms these anti-competitive trade practices, then I'm calling on her to consider tripling the tariff rates for both steel imports and aluminum imports from China.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에 이어 재선되면 60% 이상 관세를 일률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alking about 60% tariffs on Chinese goods. Is that in the cards? No, I would say maybe it's going to be more than that. 이 같은 중국 때리기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저녁이 되면서 비가 내리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츰 영남 지역에도 비가 시작되겠고요. 빗줄기는 점차 굵어지면서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영남 지역은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고 12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내륙에는 5에서 40mm 안팎이 예상됩니다. 또 현재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해안가와 산지를 중심으로는 오늘까지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어들겠고요. 제주도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하늘은 개겠지만 황사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중부와 호남, 제주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단계까지 오를 때가 있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12도로 출발해서 한낮엔 23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한낮에 광주 23도, 대구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영상은요.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품숲, 전남 한평의 모평마을 숲입니다. 볕이 숲풀에 살며시 스며드는 모습 감상하시면서 편안하게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